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 호구 전 남편과 헤어진 1년 차 된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의 부모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난 뒤 이혼 전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당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 주의와 당부의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만나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길게 연애하지는 못했어요. 피임을 철저하게 신경 썼는데도 아기가 찾아드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잦은 야근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본 테스트기에 나타난 건 선명한 두 줄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을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는 떨떠름했어요. 예상치 못한 아이였고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자도 많은 판국에 이렇게 자기 아이라고 좋아하며 결혼하자는 남편을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저도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크게 부딪힐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잘 선택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운 성품이 때로는 우유부단함이 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걸 정말 저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으로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자가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과 제가 동갑이라 제가 남편보다는 더 많은 횟수를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더 많아서 아파트 마련 비용도 7대3 정도로 제가 많이 부담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고 평생을 살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만 했죠. 저는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었지만 임신 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로부터 자기 회사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애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시부의 말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여자가 잘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전업주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추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곧 애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도 모르는데 맞벌이조차 안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전업주부도 남편이 잘 벌어야 가능한 거지. 시부의 그런 말이 야속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가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려면 맞벌이는 해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여자가 잘난 건 싫으시지만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은 좋으셨던 건지. 그렇게 양가의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죠. 그렇지만 언제나 불행은 뜬금없이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이었고 일찍 잠에 들어버리신 터라 TV를 켜서 보는 것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 휴대폰으로 같이 예능을 보기로 했었어요. 30대 두 사람에게 10시는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이 그걸 두고 나란히 누워서 보는데 남편 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옆을 보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길래 저는 이불을 남편에게 덮어주고 마저 남은 예능을 보고 자야지 하고 화면에 집중했죠. 그런데 남편 폰으로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능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남편 단톡방 알림을 꺼놓으려고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그 단톡방은 남편의 유일한 모임이었고 저도 알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남편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인데 남편과 결혼 전에 제일 먼저 소개받은 것도 이 모임의 친구들이었죠.
여자 둘에 남자가 넷이고 여자 중 한 명은 유부녀, 한 명은 싱글맘이에요. 남자는 남편을 포함한 두 사람이 유부남이고 나머지는 솔로였죠. 다 아는 친구들이고 친한 사이니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대화의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그 싱글맘한테 새로 출시한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줬다는 이야기였죠. 손목에 껴서 휴대폰 대신 전화통화도 되는 제품이었죠. 저조차도 너무 비싸서 사달라고 부탁하기 미안한 제품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카톡을 보니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슬슬 졸리던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화도 나고 열도 받았지만 시댁에서 이 늦은 시간에 난리를 피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 카톡 내용 쭉 저장해서 저한테 다 보냈어요. 남편 폰은 남편 손에 쥐어주었고요. 그리고 제 폰으로 그 카톡 내용을 읽는데 진짜 답 없는 내용들이 과거로 갈수록 더 많더라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 여자에게 뭔가를 계속 사줬던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본 워치는 그나마 그 많은 물건들 중 비싼 축에 속했지만 매달 거의 매주 이 여자는 남편과 단톡방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뻔뻔하게 계속 요구했더라고요. 아기 장난감, 아기 구두, 아기 옷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말해서 친구들이 이것저것 보내줬다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게 고장난 물건들이었어요. 아니, 무슨 집에 고장난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전이 부서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믹서기, 공기청정기, 토스트기, 밥솥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고장나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또 남편은 돈을 보내주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오죽하면 애 생일날 축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까지 해서 돈까지 받아갔으니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돈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것보다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를 하원시켜주고 데리고 놀러 갔다는 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와 사귈 때 바쁜 일 있다며 약속을 깬 날에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요. 그때 저와 놀러 가기로 해놓고는 남편이 당일 못 간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당연히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낌새는 전혀 없더라고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사무적으로 고맙다, 너 때문에 이번에도 잘 보냈다 이런 이야기뿐. 긴가민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러다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밥 먹을 때 카톡 내역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뭐야? 스마트워치를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이 대화. 아니, 이 여자가 뭔데 당신이 이 비싼 걸 해줘? 혹시 너 그 싱글맘이랑 바람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얘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젊을 때부터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거 보니 딱 해서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는 거지. 절대로 다른 의미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면 워치는 사치품이잖아. 그냥 시계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스마트워치야? 그 여자가 이거 사달라고 요구했던데 당신은 왜 그걸 사준다고 한 건데 말이 안 되잖아. 힘들고 딱 해서 도와주는 건 나도 이해하지. 근데 스마트워치는 생필품이 아니지. 당신은 사주면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안 사주면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저렇게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하기에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사줬다고 해서 내가 걔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것만은 믿어줘. 그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착한 사람은 돈 없으면 못 되는 거니? 당신 친구들은 꼴랑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도와주고 하던데 너는 왜 몇십만 원짜리 물건으로 도와주냐고. 비싼 물건뿐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의 어린이집까지 가서 하원을 시켜주는 거야? 너 그러다 그 여자의 입학식, 졸업식까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겠다?
이거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이해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니? 자기야, 들어봐.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딱해서 그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는데 일 저지른 놈은 책임도 안 진다 그러지. 결국 어린 나이에 혼자 애 놓고 대학도 못 가서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졌잖아. 게다가 걔가 막 함부로 놀러 다니거나 일진 같은 애였으면 우리도 안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걔가 얼마나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남편 놈은 저의 성난 노성에 도리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심파가 따로 없었죠. 눈물이나 한 바가지 흘려주고 싶대도 그게 남의 남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여자에게 흘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침 튀겨가며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저는 뚝 잘라먹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사귀는 사이였으면 이런 행동이라도 이해는 했을 거야. 물론 그 상태였다면 결혼은 못했겠지? 다른 여자한테 지극정성 쏟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 근데 말이지, 우리는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 솔직히 내가 지금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반박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살았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 그거랑은 다른 문제지. 당신이 싱글맘이 아닌데 그런 걸 받으면 양다리거나 어장관리잖아. 그거랑은 확연히 다르지.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 내가 당신 만나면서 정말 불쌍하게 사는 내 남사친한테 돈이며 시간이며 다 퍼다 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 와이프가 참 착하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까?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들까?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순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싱글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남편이고 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돈이며 시간 더 퍼다 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은 너랑 나랑 우리 아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말고는 없어. 친구라면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 서로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치만 어떻게 모른 척해. 애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이랑 시간을 퍼다 줄 거야? 못한다고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던지 카톡을 보내던지. 못하겠어. 나 완전 나쁜 놈으로 보일 거 아니야.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그 여자 연락처 내놔. 제 말에도 남편은 연락처를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봐 겁내는 그 모습이 진짜 짜증났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 폰 열어서 단톡방에 있는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말이 있는데 그 싱글맘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남편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태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여태껏 당신한테 돈이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태환 씨 저랑 결혼한 사람이고 부탁할 만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솔직히 유부남하고 계속 엮이면 오해받는 건 당신이잖아요? 이보세요. 저랑 태환이는 당신이 태환이 만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어요. 솔직히 왜 우리 사이가 당신한테 제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는 친구 사이,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서로 간에 선은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을 넘는 게 누군지 몰라서 이러세요? 솔직히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가져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친구랍시고 매번 도와달라는데 유부남한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건 곤란하죠. 그리고 왜 우리 남편이 당신 아들 하원까지 시켜줘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소문나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니 싱글맘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는 좋게 타일렀어요. 좋게 말할 테니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친구처럼 지내주세요. 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관계로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 얼굴은 완전 하얗게 질려버렸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후 불시에 남편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지만 그 싱글맘에게 돈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싱글맘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린 후 남편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쓸데없이 돈 나갈 데도 없고 그 여자 부탁에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니 본인 나름대로는 그것도 편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집 초인종 소리에 무척 예민해졌죠. 초인종이라도 울리면 불이 나게 인터폰 앞으로 가 화면을 확인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뒤에 밝혀졌어요.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닌 시댁에서 말이죠. 그때는 시부의 생신이어서 시댁에 방문한 상태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뭐 시켜먹은 것도 없고 하니 그냥 시부모님 지인인가 했는데 남편도 시댁이라 그런지 초조함이 사라진 채 느긋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아는 척을 하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누구냐고 묻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바로 그 싱글맘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상태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 얼굴이 헬쑥한 것이 여기서 바로 눈치챘죠.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며칠을 초조해했다는 것을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 저는 폰을 몰래 꺼내 동영상을 누르고 제가 항상 매는 크로스백 가방 앞에 꽂아뒀어요. 물론 카메라를 앞쪽으로 해서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당장 그 여자 팔을 잡고 끌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이야기해. 못 가. 너나 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지.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저자는 누군데 여기 와서 이 난리고. 결국 참다 못한 시부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난감한 얼굴로 그 싱글맘의 팔을 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임신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애 아버지가 저기 있는 태연 씨예요. 그런데 그동안 저 사람이 돈 한 푼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와이프 탓이고요. 그간 얼마나 저한테 악독하게 굴었는지, 만나지 마라, 돈도 달라고 하지 마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 여자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 웃기지도 않은 총극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녀의 등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연극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해준 충고 같은 거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던 거였죠. 저는 아주 열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표정도 저 못지않게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가만 보니 저 사람도 이 상황이 자기가 바란 상황은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야? 저 여자 뱃속의 애가 당신 애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하며 머리를 벅벅 긁는 남편을 보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대로 말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답답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잤어. 그것도 술에 취했던 터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짓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처음에만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뒤에는 술 취한 적도 없어요. 봐요. 이 사람도 거짓말만 하고. 불쌍한 내 새끼. 남편의 말을 굳이 정정하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잤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불륜이라는 뜻인데 저는 불륜을 그냥 두고 넘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요. 진짜 둘이서 합의하에 잔 거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억지로.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면 왜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억지로 그랬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질질 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황당하고 울고 싶은 건 나인데 왜 네가 울어요? 여기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의 일이면 둘 사이에서 끝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일을 가져와서 일을 키우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정말 환장할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 울고 있는 여자를 보는 제 가슴에는 천불이 났더랬죠. 그치만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알겠어요. 당신 하는 말도 알겠고 남편 하는 말도 알겠으니 애 낳고 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은 그 애가 우리 남편 애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돈을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치만 저는 그 기간에 이 남자하고만. 그럼 애 태어나고 그 애가 남편 애인 거 확인되면 애 임신했을 때부터 한 달치 얼마씩 해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잠시 생각하던 싱글맘은 알겠다 하고 올 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댁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나 진짜 억울해. 걔가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술자리 갔다가 이렇게 된 것뿐이야. 여보, 진짜로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이었다니까? 그 여자가 정정해서 여러 번이라고 말해서인지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 어렵더라고요. 용서를 빌면 뭐해요. 제가 용서할 마음이 아닌데. 아니, 차라리 우리 셋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었으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시부모님이 다 알아버린 게 더 용서가 안 됐어요. 화가 난 제가 남편을 달달 볶고 있으니 시모가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화내지 마.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애를 잡아? 네가 이러니 애가 집에 정 못 붙이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 그래, 며느라가.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네 마음 씀씀이가 그리 간장종지만해서야.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은 아니었죠. 남편 바람에 제가 왜 마음 넓게 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람이라도 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감싸기는커녕 맹 비난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쳤겠죠.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마지막에 시부와 시모가 쐐기를 콱콱 박아줘서 아주 마음을 제대로 먹었죠. 저는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할 말이 많은 듯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여태껏 그 여자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진짜 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였으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리가 없잖아. 뭐가 너무한데? 말해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덜 힘들어 보여? 바람을 안 폈으면 그 여자랑 왜 잤어? 너 유부남이야. 총각 때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너 딸 있는 유부남이라고. 내가 애초부터 그 여자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당신이 그 여자한테 못되게 굴어서 위로해주다가 생긴 실수였단 말이야. 잔 것도 술 마시고 일어난 실수였고 왜 그걸 몰라주는 건데? 실수.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결과는 용서 못하지.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 너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만약에 진짜 네 아이면 어떡할 건데? 제 말에 남편이 답이 없더라고요. 입 꾹 닫고 있는 모양새가 본인도 그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애 낳고 이야기하자고 한 거는 최소한의 방어였어. 솔직히 그 애가 네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너 만약에 그 애가 네 애면 너 그 애한테 매달 양육비 갖다 줘야 해. 그럼 너랑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 꼴 보고는 못 살아. 내 새끼한테 줘도 모자랄 애정이며 물건들이며 다 그 여자애한테 뺏기는 거 용납 못한다고.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나도 방법 찾아볼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당신도 양보를 좀 해. 책임? 그러면 나랑 내 아이가 받을 상처들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와. 나는 네가 그 여자한테 매번 불려가는 것도 매번 돈 뜯길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 나 임신 중일 때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다 퍼다 줬잖아. 나하고 약속도 깨고. 그런 당신이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옆에 있어줄 수나 있겠어? 매번 그 여자한테 휘둘리며 돈이나 뜯기길래 주의를 줬는데 결국은 또 그 여자한테 엮여서 이런 일이나 만들잖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그 여자 때문에 가슴속에 돌 하나 얹은 채 살아야 하냐고. 나 그 짓 못해. 그만해라. 아들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며느리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혼자 벌어 산다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야 편안하게 사는 법이다. 참고 살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죄송하지만 아버님, 저요, 생각보다 능력 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나더러 들어오라고 추천까지 해줬거든요.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벌고 복지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을 능력 충분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가? 어이구, 그럼 거기 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허세 부리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이쯤하고 묻어둬. 내가 왜 거길 안 갔는데요?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항상 여자가 잘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하시니 일부러 중소기업에서 남편만큼 벌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이혼하면 아버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혼하면 저도 대기업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 거예요. 너 잘난 대로 살겠다고 남편 앞길을 이렇게 막아?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 길을 이렇게 죽여놔?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들 잘못만도 아니구만. 남편 앞길을 제가 막았어요? 그 여자랑 이 남자가 자진해서 지 앞길 막은 거지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무슨 길을 죽여놔요? 지 잘못에 지가 기죽어 있는 거 저들 어떡하라고요? 어디 손녀딸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너희 아빠 바람 폈는데 너희 엄마가 용서 안 해줘서 아빠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보시라고요. 그걸 알면 애가 아빠 옆에 있겠다고 하겠어요? 제 아빠 더럽다고 싫다고 하겠죠. 저의 저주 같은 악담에 시부모의 얼굴은 제가 시집 온 일에 가장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걸 거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 할 거예요. 그리고 애는 무조건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친권, 양육권 절대로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보란듯이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남편은 그 뒤에 저에게 찾아와 빌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 인연도 다 끊을 거고 친구들 인연도 다 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줘. 아직 애도 어리고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그 여자랑 붙어먹기 전에 내 충고를 듣고 했어야 할 이야기지.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당신이랑 열심히 벌어서 그 여자한테 양육비 주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로 번복 안 해. 네가 진짜 딸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써서 애나 잘 만나러 와. 뭐 아직 어려서 아빠 없으면 더 잘 클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뒤늦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자신이 호구라는 걸 알았을 때 나한테 고마워하며 그 여자랑 관계를 끊었어야죠. 호구당하는 거 구해준다고 생각했더니 도리어 둘이 붙어먹어버려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그 싱글맘이 애를 낳기 전에 저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질질 끌게 될 줄 알았지만 상간녀가 시댁 쳐들어와 난리친 걸 녹화한 동영상과 카톡 내용 덕분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전 남편은 그쯤 되니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한 달 좀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애를 출산했다는 카톡을 올려놨더라고요. 딸이었어요. 웃긴 게 가족이 생겼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딸이 생겼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재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뭐 어차피 저한테는 이미 지나간 똥차고 하등 쓸모없는 존재였기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내 딸은 아빠 없는 부서진 가정 속에서 크게 생겼는데 전현 딸은 엄마 아빠가 있는 완벽한 가정 속에서 크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심술을 부렸어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딸이 너무 예쁘더라. 애 둘 양육비 주려면 힘들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 유전자 검사는 해봐. 혹시 둘한테 들어갈 양육비 하나로 줄어들지 누가 알아? 솔직히 정말 심술이 가득한 말이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심술 부린 거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랑 걔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의심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양육비는 당신한테만 주면 될 것 같아. 그 여자랑도 이미 상의 끝났고.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지. 나야 양육비만 제때 받으면 다행이고. 근데 혹시 모르잖아. 관계 한 번으로 애가 생기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 괜찮아.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담담하고 확실하게 말한 전 남편의 말에 저는 뭐 그렇다면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한 번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이 출산 직후에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 혈액형이 자신의 아이라면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인 걸 알고 그 여자 몰래 친자 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친자 불일치로 나왔대요. 결국 전 남편 완전히 열받아서 그 여자한테 소송 걸겠다며 조리원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제 친구가 그 일 있던 저녁에 전화 와서 알려줬거든요. 친구는 그 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거든요. 네 전 남편이랑 상간녀 대판 싸우던데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 네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진짜 아깝다 아까워. 왜? 그 여자애가 전 남편 애가 아니었대?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한두 번으로 임신이 그렇게 확 될 수가 있어? 그렇지. 검사 결과지 들고 흔드는데 불일치 딱 보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도 성격 만만치 않더라. 친자 불일치까지 떴으면 할 말 없는 게 정상인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네가 나랑 하룻밤 보낸 거는 사실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네 전 남편은 술에 취했는데 네가 사기치려고 잤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네 전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안 내준다고 너 혼자 내라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 뒤에 여자 표정 완전 살벌하더라니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끼리끼리 잘 논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여자의 살벌한 표정이 어떤 사건을 불러온지 듣고야 말았죠. 전 남편이 친자 불일치를 알게 된 이후로 두 사람의 재혼은 당연히 물 건너가게 됐죠. 그럼에도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놔줄 생각이 없었는지 이번에는 전 남편을 자신을 버린 최악의 남자로 포장해서 주변에 소문내고 다녔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올 정도면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건데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뭐 지가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당당하게 유부남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는 아니라는 걸 전 남편은 대체 왜 몰랐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둘과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딸과 함께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장만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요. 저도 그 여자처럼 싱글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었죠.
누구처럼 유부남한테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 처음으로 맞는 딸아이 생일에 시부모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일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요. 면접 교섭권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은 그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애한테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길이 없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남편이 아닌 시부모가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부모와 딸의 생일에 만난 곳은 매우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딸아이 생일이라 제가 미리 특별하게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온 시부모의 눈이 동그랬더라고요. 놀랐겠죠. 이 정도로 돈을 쓸 줄은 몰랐을 테니 말이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딸 생일이면 근처 고깃집만 가도 되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는 험한 꼴을 못 면한다는 말 모르냐?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또 옛날에 하던 말을 그대로 읊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었겠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직장 옮겼어요. 새로 옮긴 직장은 월급이 저번 직장보다 2배는 뛰었어요. 월급 수준 생각하면 여기서 밥 한 끼 먹는 건 부담 아니에요. 두 분 것도 예약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손주도 많이 보고 싶으셨으니까 어렵게 전화 주셨을 텐데 많이 보고 가세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쭈뼛거리며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애 생일에 네가 애를 제대로 안 보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연락했어. 혼자 일하면서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애한테도 신경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시모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이 두 사람은 제가 제대로 못 사는 걸 보고 싶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옆에서 제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어요. 이혼한 시부모와의 자리에 직장 동료가 있는 게 괜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료는 슬쩍 자리를 보더니 시부모가 제 친정 부모님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 되시나 봐요. 애기 데리고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살림도 일도 확실하게 해내는 슈퍼맘이에요. 우리 회사 와서 진짜 운이 트인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남자도 떠나갔으니 이제 곧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즐거운 식사 자리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간 직장 동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켜야 했어요. 내일 일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제 시부모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물 먹인 거라고 말하면 정말 부서가 뒤집어질 정도로 웃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두 분의 얼굴 표정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못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마냥 저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못 살고 있었어야 이 두 분의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맞아떨어졌다며 좋아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를 보는 내내 배알이 꼴리는 표정이 정말로 압권이었답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열심히 애 밥 먹이고 저도 밥이나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 대해 슬쩍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런데 표정이 완전 제대로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도 표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잘 살고 있어서 미안하게 됐네요. 하는 고소한 마음이요. 두 분하고 헤어지는 길에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전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다면서요? 전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말했죠.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싶은 마음에서요. 남의 마음을 그 정도로 갈기갈기 잘라놨으면 당신네들 마음도 그 정도쯤은 찢어져 봐야죠.
제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로 두 사람은 떠나갔고 저는 집에 와서 속이 후련하도록 웃었어요. 정말 그동안의 앙금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상간녀도 결국은 자기 업보 그대로 돌려받았더라고요. 상간녀가 전 남편이랑 재혼 틀어지고 완전 악에 받쳐서 주변에 소문 엄청 냈잖아요. 그게 전 남편이 그 소문에 반박을 안 해서 소문이 더 번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떡하니 자기 카톡 프로필에 친자 불일치 서류를 찍어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전 남편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상간녀 쪽으로 화살 돌려서 엄청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신상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꽃뱀 소리 들으면서 그 모임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둘째 애를 전 남편 자식이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진짜 그 애 아빠한테도 버림받아서 애 양육비도 못 받고 애 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째요? 이제는 십시일반 도와줄 친구들도 없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오해가 다 풀렸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편도 시부모도 연락하지 않아서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꼬박꼬박 양육비는 보내는 걸 보면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요. 저는 여전히 딸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커가는 아이 재롱 보면서 돈도 벌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가족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딸과 저, 이 둘만으로도 완벽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호구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기에 낚여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보낸 전 남편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껴졌어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호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후회는 이제 이미 늦은 상태죠. 저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고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재혼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애도 어리고 하니 빨리 재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또다시 이를 그르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할게요. 별 볼 일 없는 싱글맘에 흔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혼 이야기였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제 나이를 잘 안 헤아려보게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벌써 37살이네요. 오늘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늦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 홀짝홀짝 술 한잔 했네요. 엄마를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다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는 축복이고 선물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아이거든요.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누구라도 붙잡고 넋두리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화 같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였어요. 처음 만난 건 1학년이 듣는 교양 수업에서였는데 남편은 맨날 지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살금살금 들어오다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거나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한마디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곱상한 얼굴에다 키도 큰데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늘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하는 짓이 왠지 철없는 도련님 같아서 남자로는 끌리지 않았지만 입고 다닌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패션 디자인과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했고 틈만 나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서 용돈도 쏠쏠하게 벌었죠.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패디과에 진학했어요. 중간고사 때 남편이 제 노트를 빌려간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졌어요. 밥 한 번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그야말로 철부지 아들 같았지만 저에게 늘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를 충만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얼른 돈을 모아서 제 쇼핑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스펙 하나 없이 2년 넘게 서류 한 번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맑고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이별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오랜만에 좋은 데서 밥을 먹자면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의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놈이 취업하긴 글렀고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놈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어렵지 않으니 지 사업해보라고 뭘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이놈 혼자 하라고 하면 하는 족족 말아먹을 걸 내가 안다. 오래 지켜보니 진이 너는 내가 이놈보다는 믿을만 하겠더라. 이 양반이 너희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단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진이 너 현빈이랑 사업 한번 같이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초기 자금으로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지원하시겠단다. 너희가 이만큼만 나왔는데 더 미룰 것 뭐가 있니? 그냥 너희 결혼해라. 예물 예단 이런 헐에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 시골리고 현빈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너희들 사업 한번 같이 해봐라.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근처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고 20여 년쯤 전에 그 일부가 고속도로에 유입되면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는 남편 집안의 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경제력을 알고 사귄 것도 아니었고 그를 만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이 저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 같지도 않고 한동안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붙잡고 싶긴 했는데 꼭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속물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시고 친한 친구들도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둘 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너희는 가장 순수할 때 만나서 6년이나 만난 사이잖아. 그만큼 오래 연애했으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가? 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절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 이런 기회도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기회를 제안받은 것도 네 복인 거야. 정말 감사하게 받아서 현빈이랑 같이 사업 잘해봐. 그 다음에 다 갚아드리면 되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입하던 실력으로 예쁜 디자인을 독점으로 잘 뽑아왔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자체 제작 상품들도 판매했어요. 오랜 시간 꿈꿔온 일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은 명목상 대표였지만 역시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제가 하자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준다는 것이었죠. 온라인 마켓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니 작은 상가도 몇 채 얻을 수 있었죠. 자산이 늘어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주신 사업자금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더해서 몇 번이나 돌려드리려 했죠. 또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대신 부동산 자산을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여자가 주인이면 세입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아주 쉽게 보는 법이야. 그래, 그런 건 어른 말 들어 손에 대는 거 하나 없어. 돈 갚을 필요 없고 상가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걸로 대신해. 회사는 시부모님이 돈을 대줬으니 남편을 대표로 세웠다지만 제가 만든 부동산 자산까지 남편 명의로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억울했어요. 그래도 초기 자금을 갚는 대신에 그렇게 해달라는데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한 것 같던 저희에게 딱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바로 아이였어요. 결혼 5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많이 걱정하거나 임신을 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든 아이가 찾아오면 기쁘게 낳을 생각이었지만 둘 다 나이가 젊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까지 사업에 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그렇게 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가에서는 제가 30살이 되는 해부터 임신에 대해 엄청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임신 이야기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외손주는 남의 자식이고 친손주가 있어야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어요.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했는데 진짜 짜증나는 건 손이 신우였어요. 신우는 원래 은행에 다녔는데 출산하고 나서 육아를 위해 그만두었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는데 직원을 두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뭔가 더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카페 일은 꼭 막노동 같다면서 자신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인물이 아닌데 출산한 것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저만 보면 그렇게 임신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옳게는 모를 거야.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아유, 나는 아이 안 낳아본 여자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좀 답답해. 옳게. 1살이라도 어릴 때 애 가져야 돼. 나이 들어서 임신하면 기형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알지? 네, 저도 아이 생기면 낳을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네,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는데 어쩐지 평소에 감기 걸린 것과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았더니 선명하게 2줄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5주 차라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피가 쏟아지면서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 자연유산은 매우 흔한 일이고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들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유산했다며 제 탓이라고 몰아댔어요. 몸도 마음도 가장 상처가 큰 것은 저였는데 말이죠. 급기야 시가에서는 저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어요. 진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다. 너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니 임신이 될 수가 있겠니? 어렵게 생긴 아이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 봐라. 임신도 다 때가 있는데 너 이참에 그냥 일 그만해라. 네? 어머니,
일을 그만두다뇨. 제가 일을 안 한다고 바로 임신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시험관을 해야지. 5년을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일 그만두고 바로 시험관 해. 여자의 인생은 그저 애 낳고 잘 키우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 사업은 저한테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 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린 회사인데요. 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요? 아이, 그럼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그냥 접기는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올케가 임신하고 애 키우는 동안 내가 그거 맡아서 잘해볼게. 그냥 접는 것보다 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올케 임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기억나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회사는 네 형님이 알아서 잘할 거다. 얘도 보통이 아니거든. 너만큼 잘해낼 거다. 그러니까 회사는 걱정 말고 너는 시험관에서 임신할 생각이나 해. 늦게 임신하고 애 키우면 너 몸만 축난다. 늙어서 엄청 고생해.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너를 위해 다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너무 고마운 일 아니니? 진이야, 넌 진짜 복도 많다. 이런 시댁이 또 어디 있니? 온전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유산을 한 제 몸을 걱정해주거나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업이나 임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 같은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강요하면서도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말은 꼭 붙였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만나는 일을 최대한 피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나는 항상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나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돼? 엄마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사업 때문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임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다음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해도 되잖아. 그런데 다짜고짜 일을 그만두고 내 자리를 형님한테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어차피 임신하면 일을 못하니까. 임신하면 왜 일을 못해? 그럼 우리나라에 일하는 여자들은 다 임신 못하니? 임신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굴어? 엄마랑 누나랑 돌아가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빠는 우리 집 대 끊길까봐 잠이 안 온대. 그놈의 대가 뭔지. 요즘 세상에 대가 끊기네 마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무능한 아들 대신 일해주고 자기 집안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먼저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남편과 함께 검사는 받아볼게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남성 난임도 많다고 해요. 아니 얘, 우리 현빈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멀쩡한 애를 얘가 병신을 만드네. 임신이 남자 탓이 어딨니? 다 네가 일한다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몸 관리는 저보다 현빈이가 더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검사 받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아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첫 삽부터 하나하나 제 손으로 쌓아올린 그야말로 제 자식 같은 회사입니다. 대표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다 키운 회사예요. 저는 그만둘 생각도 없고 형님에게 맡길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참에 대표이사도 저로 바꿀 생각입니다. 뭐가 어쩌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어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내가 나조차고 이런 소리 하는 거니?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됐다. 네 생각 아주 잘 알았다. 너 아주 잘났구나. 여자가 대표인 회사가 잘 돌아가겠다. 잘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부들부들 떠시고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시부모님께 맞선 적이 없었어요. 충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빚을 진 기분이었거든요. 늘 고분고분하던 제가 이렇게 반기를 드니 당황하셨겠죠. 그날 이후 시가와는 물론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신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요. 물론 잘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톡으로 엄청나게 화를 쏟아냈어요. 뭐 읽기는 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죠. 시가 식구들과 잘 만나지 않으니 소화도 잘 되고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좀 대면대면해지면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신다며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에 더 몰두했죠.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꽃을 보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와 함께요. 길에서 자객을 봤는데 제가 생각났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편지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면서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지나가다가 생각났다면서 선물을 많이 해주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요. 또 친구들과 발리로 서핑 여행을 다녀오더니 저와 같이 가고 싶다고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로맨틱하더라. 남자놈들하고는 바에서 술 마시고 서핑하는 것밖에 안 했지만 자기랑 같이 가면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시장도 가고 너무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촬영만 하러 갔지 제대로 놀러 간 적은 없었잖아. 일은 잠깐 놓고 나랑 실컷 놀다 오자. 자기한테도 일 생각 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렇긴 한데 곧 샘플 나와서 엄청 바빠질 텐데 그래도 될까? 딱 3일인데 뭐. 3일 동안 자기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면 우리 회사 크게 잘못된 거야. 가끔 사장이 없고 그래야 직원들도 숨통이 트이지. 안 그래? 정말 그동안 신상품 촬영을 하거나 물건 구매를 하러 간 적은 있어도 여행을 위해서 어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3박 4일 동안 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놀다만 왔어요. 문득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시부모님한테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싶고 회사 대표 바꾸는 것도 그냥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 가방에 제가 산 것들과 똑같은 것이 하나씩 더 들어있었어요. 면세점에서 산 팔찌도 똑같은 것이 하나, 현지에서 산 화장품도 하나, 시장에서 스타일이 독특해서 사온 원피스도 똑같은 것을 샀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똑같은 걸 샀어? 아니, 그런데 언제 샀어?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이거 누나 주려고 산 거야. 누나가 자기한테 좀 화가 많이 났더라고. 내가 풀어주려고. 누나한테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워낙 안목이 좋으니까 똑같은 거 사면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자기는 누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그냥 몰래 샀어. 말 안 하고 사서 미안해.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형님한테 더 어울릴 만한 걸 골라줬을 텐데. 누가 봐도 신우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원피스는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요. 평소 남편과 누나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 몰래 선물을 사서 기분을 풀어줄 정도로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말이 안 되는 거짓말 뒤에는 누나가 아닌 다른 여자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직감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애를 쓰더라고요. 선물 공세에 이어 술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와서는 괜히 마사지도 해주고 생전 안 하던 집안일도 자기가 한다고 까불다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남편의 노력이 어쩐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으니 제가 괜히 이상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차가 리콜이 되어 남편 차를 잠깐 쓰게 되었어요. 우연히 남편 차의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못 보던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손에 들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원을 켜보았어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다른 여자와 나눈 뜨거운 대화들, 친구들이 아니라 그 여자와 다녀온 여행, 누나에게 준다던 선물의 인증샷까지. 남편의 외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오히려 집에 와서 잘해준다고 하더니 그 모든 것이 바람 피면서 저에게 쇼한 것이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한 손에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꽃다발 따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물 한 잔 떠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저는 말없이 차에 있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눈이 2배는 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아니,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뭐야? 다 봤어. 그동안 쇼하느라 엄청 힘들었겠다. 발리에서 산 선물들 누나 준다더니 내가 아는 누나가 아니던데? 형님이 알면 서운하겠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동공이 마구 흔들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골프채를 들어 물건을 때려 부셨어요. 왜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래서 너랑 사는 게 정말 숨 막혀. 너 나 무시하잖아. 너 우리 엄마 말도 안 듣고 누나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둘한테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너는 너무 너 혼자 잘났어. 잘난 너랑 사는 거 나 진짜 힘들어. 오, 그래? 그랬구나. 나는 나만 너랑 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줄이야. 남편도 그랬지만 시가에서도 남편이 바람핀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가를 무시하고 그놈의 임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왔고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부동산 자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형성한 것이니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재산 분할을 청구했죠. 굳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탈하게 끝이 났어요. 이혼 소송을 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져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시가에서는 이번에도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몰아세웠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내서 남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인데 한 번쯤 용서하고 다독이지 못한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라며 원망했고 너도 벼락 맞아서 죽으라면서 저주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뜯기기도 했어요. 남편의 사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이혼의 귀책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정말로 제가 소송을 낸 것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들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까? 그렇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시가 식구들은 저를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차마 장례식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3일 내내 장례식장 밖에서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손이 신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왔죠. 옳게, 그 회사는 우리 현빈이 명의로 되어 있고 초기 자본금도 다 아버지가 대줬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미리 회사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이게 내가 올케랑 상의하는 건 줄 알아?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올케가 정리하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것이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죠. 신우의 집요한 요구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전화나 카톡 폭탄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요. 장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해서 오래 같이 일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당분간은 대회비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요. 아니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가 이사님에게 어떤 회사예요? 그걸 왜 그 집에 넘겨요? 안 돼요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대표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왜 이사님 때문이에요? 저희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대표님이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대표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소문도 돌았고요. 대표님이 이사님과 여행 가신다고 할 때 저희 다 경악했어요. 두 분 이혼하신다는 소문에 저희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네, 이사님, 절대 안 돼요. 저희 지켜주셔야죠. 대표가 바뀌면 저희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브랜드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저희 회사 지켜주세요. 이사님 피땀으로 만든 회사잖아요. 직원들의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죽은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정말 그가 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그였고 시가 사람들 말대로 제가 남편이 바람핀 것을 용서해야 할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먹은 것도 무단횡단을 한 것도 그래서 죽은 것도 제 잘못이 아닌 그의 잘못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니 내가 일군 이 회사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피와 땀으로 만든 재산도 다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은 소화도 안 되고 구토가 나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솟으면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다녔어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었고 상속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시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 되었죠. 법적으로 시부모가 각각 1이고 저는 1.5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시부모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상속의 규모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도 신중해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만 맞게 되고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는 모르고 있었던 재산이 꽤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해보려는 목적으로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어 적지 않은 현금을 넣어두었어요. 또 시부모가 신우에게 차려준 카페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은 남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아버지의 신념인데 본인 이름으로 하자니 세금이 걸리고 사위는 남의 자식이니 못마땅하고 자기 자식인 아들 이름을 걸어둔 모양이에요. 이 재산들은 현빈이도 잘 몰랐던 내 재산이다. 내가 만들어온 재산이란 말이다. 이건 네가 손댈 수 없다. 네 상속분에서 이 부분은 다 우리에게 돌려놔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것까지 네가 다 가져간다면 그게 사람이겠니? 이 눈곱을 쏘고 어떻게 그래?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고 싶건만 평생 놀고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 다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남편이 상속받은 것보다 제가 불린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제 것 분명하게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다 우리가 준 돈으로 시작한 것들인데 거기에 네 것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네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부모는 거품을 물고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당했거든요. 처음에 시부모님이 돈을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몇 번이나 돌려드린다는 걸 고사하고 거절한 것은 그분들이었으니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주눅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뭔가 빚진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저도 시가에 적지 않은 노력을 했어요. 좀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시부모님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도 들었고 해마다 때마다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밤낮으로 일해서 재산을 만들었고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한량 같은 남편의 재산까지 제가 착착 불려주었잖아요. 저에게 수고했다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비난만 하는 그들에게 저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제가 기여한 부분들을 증명해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대리를 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신경 쓰고 자료를 찾고 준비해야 하는 일도 너무 많았죠. 그 와중에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했으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회사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욕먹고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고 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바늘 쌈지 하나라도 더 빼앗아 오고 싶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사에 출근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사무실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옮겼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눈을 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와중에 의사에게 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임신 중이셔서 저희가 바로 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과로로 의식을 잠시 잃으신 거라 수액 처치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수액 다 맞으실 때까지 좀 쉬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다행히 아기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에는 너무 과로하지 않으셔야 해요. 네? 지금 뭐라고? 아기? 임신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니, 임신한 걸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아이가 꽤 많이 컸던데요. 입덧도 있고 컨디션이 아무래도 달랐을 텐데요. 암튼 곧 산부인과 선생님 내려오실 거예요. 초음파 확인하시고 말씀도 들어보세요. 벌써 15주 정도가 되었다네요. 대충 따져보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생긴 아이였어요. 그동안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백화점을 2군데나 찾아다닌 날도 있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허리선이 좀 둥실해지기도 한 것 같고 생리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저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거든요. 몸 안팎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라니.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원할 때는 생기지도 않더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아이가 생겼을까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죽었는데 아빠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자신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는 이미 많이 큰 상태라 낙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처음으로 회사에 긴 휴가를 내고 며칠 밤낮을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그날도 밤새 울다 지쳐서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옷을 걷고 가만히 배를 살펴보니 한 번씩 볼록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부르르 떨리기도 했어요. 그게 태동이더라고요. 아,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한참을 크크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아기의 움직임을 따라다녔어요. 아기가 온몸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다고. 엄마랑 잘 살고 싶다고. 엄마는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혼자서 건강하게 제 뱃속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기가 대견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소리로 엉엉 목 놓아 울었어요. 아기에게는 한없이 부끄러운 못난 엄마였지만 저 배꼽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힘이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기,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우리 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거짓말처럼 그 복잡한 싸움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직계 가족이 생겨서 남편의 재산은 뱃속의 아이와 제가 100% 상속하게 되어 시부모와 지리멸렬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저 잘 먹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 타령을 하던 시가 식구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친우가 쌍심지를 들고 나서긴 했죠.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고? 그거 현빈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바람 폈을지 누가 알아? 친자 확인해야지. 좋아요. 친자 확인해드리죠.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 서로 얽히지 말고 각자의 인생 잘 살아가는 것으로 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엄연히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핏줄이 끊어질 수 있는 줄 아니?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는 줄 아세요? 나머지 모든 절차는 각자 변호사와 해결하기로 하죠. 양수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했어요. 신우가 늘 그렇게 걱정하던 기형아 검사도 함께 했네요.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과 99.9% 친자라는 당연한 결과서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새로 구했어요. 좀 더 넓고 마당도 있어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요. 이사도 하고 집도 꾸미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만나고 함께 살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고 신이 났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병원도 조리원도 시가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저를 남편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한 것처럼 한 번만 아이를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더라도 변호사의 전원에도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없으면 남인 사람들인데 더 보고 살 이유가 있나요? 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우의 카페는 법에 따라 제가 상속받았고 바로 팔아 처분한 다음 상속세 내는데 보태었어요. 크진 않아도 목이 좋은 상가라서 값은 제대로 받았네요. 우리 딸은 저를 닮아서 건강하고 아주 똘똘하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운데 벌써 3살이 되었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아이가 종알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어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죠. 저희 회사에는 아동복 라인이 새로 런칭되었어요.
딸을 생각하며 제가 직접 만든 옷이니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답니다. 디자이너 딸답게 패션에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꼭 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동복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지만 한 번씩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가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는지,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긴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거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의 사진도 보여주고 결혼식 비디오도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죽음과 우리 집의 상황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숙제겠죠. 그래도 정말 우리 딸은요,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와 원망이 더 크고 남편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뼛속까지 외로운 날도 있지만 우리 딸은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준 수많은 선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소중한 선물이요. 우리 딸 진짜 저에게 특별한 아이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예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